한재권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님이시죠. 네. 지금 A로봇의 CTO로 네, 맞습니다. 계시는 교수님. 종종 저희가 교수님 모셔서 로봇 발전의 어떤 기술 이런 것도 듣잖아요. 네, 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자주 나오셔야 되는데 1년에 한 2번 막 이렇게. 네, 자주 불러주시기를 바라고 그럼요. 있습니다. 저의 영광이. 왜냐면 오늘 교수님이 또 휴가신데 이렇게 또 나와주셨습니다. 또 휴가를 반납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휴가일 때 짬내서 네. 이렇게 대중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YS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요즘 그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 그 상을 보실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체감하시기에. 지금 2025년 1년 동안 벌어진 일이 예.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한 지 20년 동안 벌어진 일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너무 빨라서 뭐 현기증이 날 정도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데 안 보이실 거예요. 저희 A로봇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이실 건데 저희가 끝을 보고 끝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꾹 참으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A로봇도 최근에 뭐 이렇게 보도 나오는 것도 보면은 네. 뭐 엔비디아 뭐 상도 받고 네. 대기업들이랑 협업도 정말 많이 하고 네. 그 부분 또 뒷부분에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들 뭐 중국, 뭐 유럽, 미국 등등들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특히 막 이제 물류센터, 그렇죠. 자동차 공장에 실제 투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규어 로봇도 그렇고 어질리티 로보틱스도 그렇고 테슬라 옵티머스도 그렇고 2025년이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지금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갔다가 상징적인 의미인 게 맞고요. 예. 그런데 피규어 같은 경우는 네. 결과 리포트를 냈어요. 지금 BMW 공장이 들어가서 그렇죠. 한 3만 대 정도 BMW 자동차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그런데 자세하게 이를 리포트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공정을 어떻게 했고 뭐 에러가 얼마고 수율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한 3만 대 정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는데 그런데 내부에서는 그 디테일한 정보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 것인가 이 판단의 기로였을 텐데 가자 이거 된다 라고 결정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실제로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가서 그냥 이렇게 관리 감독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는 것만 3만 대를 쳐다본 건지 네, 그건 사람이 해야죠. 아니 뭐 스티커를 붙인 건지 무슨 뭐 용접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는 거고 그것까지 알려주면 아마 비밀 영역에서 뭔가 많은 것을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알려주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쟁이 어떤 공정에 들어가느냐거든요. 찍기예요. 누가 더 정답을 잘 찍느냐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해야 할 일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범용 로봇이라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걸 할 거냐, 어디부터 먼저 갈 거냐, 이거 잘 찍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했느냐를 알려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어려워, 저거는 쉬워, 이거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기업의 노하우가 될 겁니다. 물류센터야 당연히 로봇으로 뭘 해야 할지가 명확한데 어느 정도 명확하죠. 근데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는 네. 근데 보니까 무슨 뭐 도장 표면 검사하는 로봇들 나오고 관리감도 모르겠네. 이게 이 뭐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전통적인 로봇들이 하던 것들이 있어요. 예. 뭐 도장이라든가 품질 검사라든가 유관 검사 네. 또는 뭐 유리창 붙이고 뭐 뭔가 이게 큼지막하게 용접도 하고 뭐 이런 네. 기타 등등 여태까지 제조용 로봇들이 해오던 작업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 자동차 공정의 90%는 로봇들이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나머지 10%의 어딘가를 먼저 하는가. 그 나머지 10%라고 해도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를 어떻게 잡는가가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를 해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거는 어렵네? 생각보다 어렵네? 이거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되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A로봇도 지금 공장에 막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쉬운 건지 어떤 게 어려운 건지를 판별을 해낼 거예요. 그게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쉬운 거 저기 어려운 거가 이미 알아요, 우리는. 이미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로봇은 사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입장에서 쉬운 것이 사람 입장에서 쉬운 것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로봇이 지금 사람하고 완벽하게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단계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보다 어느 정도 못한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 지금 상태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디냐. 그걸 빨리 찾는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앨리스가 네. 어떤 공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말씀 안 해주시겠네요. 일단 기사화가 된 거가 있어서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뭐 만도라든가 HL 만도라든가 네.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에 들어가고 있어요. 만도는 자동차 부품을 그렇죠. 만드는 공장이고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 중에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금 근로자분들을 못 구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앨리스가 네. 화장품 만들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화장품이 되기까지의 수많은 공정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 중에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그걸 보는 거죠. 그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략이고. 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넓혀 나가는 것. 또 그게 학습이 되기도 하는 걸 테고요. 그게 데이터죠. 그래서 그 학습 자체가 지금 돈이 될 거다. 그게 데이터가 돈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함부로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얻은 데이터는 정말 양질의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실전에서 일을 했는가가 얘가 얼마나 똑똑한 경력사원이 되는가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간다가 저희 A로봇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B2B. 그거는 뭐 공장 생산 라인을 어느 기업한테나 누구에게나 열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맞춤형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물론 이제 부품도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완성차, 화장품이요 화장품. 여기서 한번 세팅이 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또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게 정말 희한한 게 공정이라는 게 비슷한 면이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자동차 부품에서 뭐 하는 거가 네. 청소기 만드는 거하고 예. 완전 다르냐? 아닐 수도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비슷한 있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작업들 자체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반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기초 재료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은데 LLM 같은 경우 예. 지금 보면은 별별 말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고민 상담도 하고 예. 어떻게 얘는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다 잘 말하지? 어떻게 된 걸까요? 수많은 경우의 질문과 답을 다 배운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섹터의 어떤 특정한 말을 배운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말을 배우면 배울수록 얘는 추론 능력이 더 뛰어나져요. 네. 똑같습니다. 로봇도 어떤 특정한 섹터의 일을 딱 하는 것보다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쌓인 데이터로 추론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일이 주어져도 금방 적응하게 돼요. 그게 또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일 테고요. 네. 그 작업이 시작된 거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로봇도 다양한 섹터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뭐 버티컬하게 쫙 파고 들어가는 거는 로우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많이 했을 때 그때 얘는 정말 능력 있는 경력사원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주더라도 작은 데이터만으로도 금방 적응해서 일을 잘하게 되게 되죠. 한 행동만 계속 반복하면 그냥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되는 거고 네네네. 거의 뭐 그냥 김반장 불러오듯이 김반장 우리 급해 이것도 좀 해줘 라고 하면 이제 휴머노이드가 완전히 다 인간처럼 하는 걸 테고요. 네, 궁극적으로. 네. 가정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가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공장은 어느 정도 뭐랄까 일반화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 같지는 않더라도 네. 어느 정도 추론 영역에서 비슷비슷한 영역으로 카테고라이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정은 완전 달라요. 백인 백색 뭐 이런 말도 있고 집집마다 그렇죠. 달라요. 구성 다 다르고. 뭐 아파트가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 다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1층 다르고 2층 다르고 3층 다른 게 집이에요. 가구 배치 다르고 다. 네, 사람도 다 다르고 예, 예. 대응해야 될 사람도 다르고 가구도 다르고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인공지능이 더 많이 발전해야 돼요. 더 많이. 예, 그러다 보니 데이터도 더 필요하고 아직까지 인간이 그 가정에 적합한 로봇을 만들기에는 기술이 아직 안 올라온 거 아닌가, 인류의 기술이 거기까지 안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꾸준히 도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뭔가
그 회사가 완전 미래 회사 같은 느낌도 나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규제와 수많은 안전 이슈 그리고 윤리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느냐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건 기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안전의 문제, 그쵸. 윤리의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B2C로 가정에 들어가려면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그 원엑스라는 기업 네네. 네오라고 해서 유럽에서 스웨터, 북유럽에서 이제 시작해서 지금 미국으로 갔죠. 그죠. 스웨터 입힌 로봇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이 진공청소기도 지가 돌리고 식기세척기에 그릇 넣었다 뺐다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짐도 들어주고 하는데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맞아요. 26년부터 뭐 미국 내 이야기라고 하는데 순차 발송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저도 주문했어요. 주문하셨어요? 근데 순번이 너무 뒤더라고요. 미국 사람 아니라고. 몇 번째요? 모르겠어요. 27년에 받을 수 있을까? 그게 2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조금 환율 떨어져서 한 2,900만 원 네. 정도 되는 건데 아니, 저도 탐나는 거예요. 네. 지가 청소해주고 네. 다 돌아다니고 뭐 일도 도와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실제 26년이나 27년부터 가정에 들여도 될 정도일 건가? 왜냐면 우리는 편집된 영상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 사이에 원엑스라는 기업도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받아보질 않았으니까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데 그래도 인류의 기술 수준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네. 쉽진 않을 거다. 어떤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서 똑똑하게 해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그 정도까지 기술을 발전시키진 못했다. 그런데 이제 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리 어답터들. 예. 그랬을 때 어떠한 제한 조건으로 사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 조건. 예. 얘는 이거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인정하면서 억셉하면서 구매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100 정도 계약금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로봇이 딱 나왔을 때 얘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아이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실망하고 안 살 거냐. 아니면 그 정도만 할 수 있어도 나는 뭔가 해볼래 하고 받아들이고 살 거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처럼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 연구해야 되는 곳에서는 당연히 이제 연구비 측면으로도 이게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사죠. 네. 왜냐하면 분해해야 되니까. 처음에 막 테슬라 사서 뜯어보듯이 네. 비슷한 거죠. 아니 근데 뭔가 면책 조항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까 그 뭐 윤리 안전도 말씀해 맞아요. 주셨습니다만 이 친구와 로봇이 돌아다니고 쇳덩어리인데 걸려 넘어져서 비싼 LED TV 작살내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행이죠. 아이한테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전 그런 게 막 되던데. 상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형 사고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안전 이슈를 회사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는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 중국 쪽 로봇 뭐 이렇게 오작동하는 사례들도 막 영상 떠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기계란 말이죠. 맞죠. 짜여져 있는 패턴대로만 움직일 거고 학습이 된 데이터가 있을 건데 오작동을 막 갑자기 할 수 있을까? 막 얘가 갑자기 막 쇠팔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네네네.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 연구실을 와서 보시면 정말 난리도 아닌 걸 보시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연구를 하는 게 연구원들이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도 그냥 과감하게 그냥 대중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직 설익었는데, 모르겠고 그냥 가. 그랬을 때 이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숨기려고. 조금이라도 뭔가 불안하다? 이거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미지가 한 번에 깎이면 이제 한 번에 나락으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중국은 그런 성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고 사고 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는 것 같아요. 로봇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게 뭐 이상해? 네.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인식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작용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로봇에 대해서 뭔가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죠. 자동차를 비유를 들면 충돌 테스트도 하고 갖가지 안전 테스트 다 거치고 나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테스트를 심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뭐 소비자한테 팔진 않았죠. 뭐 전시 공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관객들 보고 있는데 관객들을 막 덮친다던가 이러면 뭐 혼비백산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어떻게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중국에게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보여줘요. 왜냐하면 한번 실수하면은 크게 깨닫잖아요. 거기서 오는 뭔가 나쁜 피드백을 가지고 뭔가 더 완성도를 높이는 이런 것으로도 쓰이는 걸로 봐서 저 무모함이 어쩌면 더 빠름을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갑니다만 그게 옳은 것인가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국이니까 통한 것일 수도 있을 테고.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유니트리의 그 G1 같은 제품들은 이미 해외 배송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팔죠. 예, 언박싱 영상들도 막 올라오고 있고, 그거 갖다 막 개 산책시키고, 네네. 자기 가방 들고 가게끔 시키고. 그거는 이제 AI가 탑재돼서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 조정을 해서 리모트 그런 거죠?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로. 네. 그러니까 제한된 영역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쓰는 거고요. 네. 근데 좀 옵션을 올리면 AI가 탑재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긴 해요. 근데 그 깡통 옵션을 사면 그냥 리모컨 하나 줘요. RC카처럼. 네, RC카처럼 쓰는 게 고급 RC카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건 깡통 옵션이고 뭔가 좀 AI를 쓸 수 있도록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러면 뭐 몇 천만 원씩 막 훅훅 뛰어요. 저는 또 요즘에 가장 놀라웠던 게 그 빨래개 해주는 거. 사실 그게 끝판왕 아닙니까? 그쵸. 예전에 뭐 세탁기에 버튼 누르면 되고 액체 세제 이렇게 부으면 되는데 빨래는 어떻게 이거 학습을 한 걸까요? 빨래 개는 건? 그게 언제였더라? 2024년이었나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예. 모방학습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저런 게 되는구나를 깜짝 놀랐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라는 거는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이거는 어려워였거든요. 예. 옷도 다 다르고. 딴 건 다 돼도 빨래 개는 건 어려워. 였는데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인간의 행동을 모방해서 학습을 하면 가능해. 라는 것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전 얘기 같네요. 불과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푸른 거죠. 로봇은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방법을 이제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동을 로봇이 그대로 학습을 했을 때는 어려운 작업도 되더라. 그래서 빨래는 그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팔티 한번 개는 거를 수천 번, 수만 번 개는 사람들의 걸 다 보여주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뭔가 기계를 이용해서 기계를 끼고 자기 몸에다 끼고 이렇게 하는 거를 했죠. 그랬을 때 그 데이터들이 모이잖아요. 네네네. 그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했더니 로봇도 인간의 그 명령 없이도 자기가 하더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테이션 러닝, 모방학습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별의별 작업들을 모방학습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앨리스도 처음에 로봇을 프로그래밍 할 때는 모방학습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일단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로봇이 따라하죠.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이 기회에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일단 하는 거를 똑같이 행동을 하죠. 예. 이렇게 물 따르는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수십 번 이제 다른 상황에서 학습을 또 진행을 합니다. 이게 다 모방학습 데이터들이에요.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학습을 하면 이제 자기가 따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학습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좌우가 다른데 왼쪽에 있는 경우는 데이터를 좀 초기에 그냥 좀 잘 퀄리티 높지 않게 모았을 때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좀 정성 들여서 모은 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증폭까지 시켜갖고 데이터의 양을 많이 늘린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시키는 GPU도 왼쪽 같은 경우는 A100 좀 싼 거죠. 저희가 펀드레이징 하기 전에. A100 투자금 받기 전에. A100 8장으로 한 거고 오른쪽은 B200 블랙웰이죠. 좀 좋은 거. 그거 4장만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학습의 도구도 다르고 데이터도 다를 때 어떻게 보이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같은 경우는 물을 따르는데 손을 좀 덜덜 떨어요. 수전증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생성형 AI를 쓰는
특징이에요. 아. 좀 손을 돌렸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양손도 쓰면서 아주 부드러워졌네요.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죠. 아. 이게 얼마나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드웨어는 똑같습니다. 로봇은 똑같은 로봇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야.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갈려요. 똑같은 로봇인데. 네네. 이런 것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이제 느끼는 거죠. 좋은 데이터 하나, 안 좋은 데이터 열 안 부럽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데이터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실제로 투입해서 얘가 적용을 해야 하는 그곳의 그 데이터. 네. 그래서 퀄리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저만 아니라 로봇을 해본 사람은 다 거기에서 경쟁이 벌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할 거다. 어떻게 보면 뭐 물 따르는 거, 네. 청소기 돌리는 거, 뭐 물건 잡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공장이라면 뭐 타이어를 조립하는 방법, 너트를 박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들. 네. 그 우리 근로자들 손에 있는 그 손기술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요즘에 AI 기업들 CEO들이 한국 자주 방문하는 거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자주 오긴 하죠. 네. 예. 막 별의별 기업들의 CEO들이 한국으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사람들 왜 그러는 걸 것 같으세요? 그럴까요? 다들 그걸 의심의 눈초리를 안 보시더라고요. 저는요, 그거 우리나라 제조업 현장을 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 제조업. 제조업 현장을 시찰하고 갔다? 정찰하고 갔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지금 쓰여져야 될 때가 일단은 제조업 현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피지컬 AI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는 제조업 현장에 있다. 거기서 일할 거니까. 일하는 현장에 데이터가 있는 거죠. 네네네. 거기다가도 써야 되는 거고. 아하. 그런데 그런 현장들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대부분 중국에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기업의 CEO가 네네네. 중국 가서 뭔가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럼 중국 말고 딴 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할 거예요. 그럼 중국 말고 어디 있는가? 제조업 강국.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상하게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깐부치킨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 워낙 큰 이벤트였으니까. 그런데 그 젠슨왕 CEO 말고도 수많은 AI 기업의 CEO들이 한국에 와서 특히 이제 그 공단을 둘러보고 가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AI의 전쟁이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서 그때 전쟁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 반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막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어떤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인프라랑 이 피지컬 AI를 결합하는 것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장차 제조업, 한국의 어디 공단, 어느 공장, 어느 기업에 얼마나 로봇을 깔지까지도 지금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것도 중요하고 로봇을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습득하는 게 우선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강력하게 만들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강력해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전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기업과 어떻게 해서든 협업을 하면서 그렇죠. 더 많은 공장을 로봇한테 견학을 시키고 그렇죠. 학습을 시키고 할수록 유리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인턴 사원으로 뽑아주세요라고 읍소를 하고 다녀야 되는 우리 거죠. 앨리스 좀 뽑아주세요. 네. 오. 그러니까 A로봇도 그래서 최근에 여러 기업들이랑 MOU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고. 네네네. 근데 아까 보여주신 영상 보면요. 엔비디아, 뭐 그루트 같은 게 이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네네네. 왜 제가 알기로는 피규어 AI, 원래 오픈 AI랑 같이 하려다가 독자적으로 AI 개발한다 하고 테슬라도 옵티머스 봅에 자기네 AI를 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갖는 기업들 혹은 그게 없으면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하는 이렇게 지금 파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나뉘고 있죠. 뭐 라인이 생기고 있죠. 라인. 엔비디아 라인. A로봇도 지금 엔비디아 라인입니까? 네, 저희는 거기 줄 섰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피규어는 워낙에 그 오픈 AI의 그 DNA를 물려받아서 뭔가 자기네들 거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공개하거나 뭐 팔거나 이럴 의도는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테슬라에 손 벌릴 수도 없는 거고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하면서 얻은 그 AI의 기술을 휴머노이드에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조금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힌트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그 휴머노이드용으로 전용하는 것도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다른 데다 줄리만무하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의 그루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 얼마 전에 참전을 했죠. 네. 제미나이 3.0으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 제미나이 3.0 나오기 전에 제미나이 로보틱스 1.5가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제미나이 로보틱스 1.5는 VLA 모델이에요. 비전, 랭귀지, 액션. 비전으로 보고 랭귀지로 명령을 듣고 액션을 취해서 일을 하는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VLA 모델인데 그거를 앱트로닉이라는 미국의 휴머노이드 회사랑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그 앱트로닉의 아폴로라는 로봇으로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공개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뭐 많은 공개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 중에 로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은 다 자기네 거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에이로봇 같이 스타트업들은 엔비디아 줄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엔비디아 그루트 1.6 나왔죠, 이제. 1.6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엔비디아 엔지니어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거 사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답이 제깍제깍 와요. 고객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그루트 N1.6을 사용해서 저희가 AI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모델까지 자체적으로 있으면 좋겠으나 뭐 그것까지 하기에는 뭐 너무나 이제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또 드는 걸 테고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걸 텐데 엔비디아 그 칩이 제슨 토르라고도 하고요. 엣지 컴퓨팅 말씀하시는군요. AI 플랫폼을 그루트라고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뭐 인프라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접합을 시키는 거예요, 로봇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반은 하드웨어고 반은 AI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AI가 좋다고 해서 기계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그 기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 모터 덩어리죠. 모터들 막 수십 개가 있는 모터 덩어리인데 그 모터를 움직이게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건 컴퓨터란 말이죠. 네. 그럼 그 컴퓨터는 AI가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 컴퓨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컴퓨터는 누가 만들고 어떤 제품을 쓰느냐라는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어요. 뭐 어떤 컴퓨터를 사야 돼? 그러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를 엔비디아가 무주공산의 깃발을 꽂은 거죠. 그래서 제슨 시리즈를 내보냅니다. 제슨 시리즈예요. 되게 제슨 오린, NX 제슨 이렇게 여기서 호퍼, 블랙웰, 루빈 이렇게 칩 이름 가듯이. 네, 제슨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지금이 제슨 토르 이런 거고. 네, 그래서 최신 제품의 이름이 제슨 토르예요. 예. 그 녀석을 사다가 엔비디아의 AI를 거기다가 넣으면 잘 돌아가요 또. 그거를 가지고 로봇에다가 얹혀서 로봇의 명령을 내리는 컴퓨터로 쓰는 거죠. 크기도 작아요. 요만해요. 가벼워요. 그래서 내장 컴퓨터 이렇게 심듯이. 네. 어쨌든 컴퓨터가 들어가야 그렇죠, 컴퓨터가 뭐 명령을 내릴 거니까.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결국에 이제 칩 장사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거죠. 네. 그 AI를 왜 공짜로 줬겠어요? 칩 하려고. 네. 그 칩이 뭐냐? 그러면 로봇용은 뭐냐? 그러면 제슨 시리즈들. 어떻게 보면은 카트리지 팔기 위해서 프린터가 좀 싸게 파는 것처럼. 맞죠.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카트리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슨 토르가 좀 비싸요. 얘가 왜 이렇게 비싸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로봇 한 대마다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두뇌처럼? 네,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윈도우 없이는 컴퓨터 쓰기 힘들고 맞아요. iOS 있어야지 맥을 돌리듯이. 맞아요. 여기도 그 AI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게 일종의 그루트 역할을 해주는 걸 테고요. 네, 그게 미끼 상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왜 삼성전자 스마트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드로이드 없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맞죠. 종속될 염려도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크죠. 큽니다. 그리고 그 로우 파운데이션 모델 안에 뭐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백도어 같은 거. 네. 근데 그 공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공장은 자체가 그 구성 자체가 비밀이에요.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뭔가를 하더라도 아마 선전을 못 할 거예요. 우리 공장에서 이런 거 성공했어요라고 광고를 못 할 거예요. 비디오를 딱 와이스트리트에 와갖고 이거 보세요. 자랑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보안이니까. 그런데 거기를 돌아다니는 로봇에 백도어가 숨어 있다? 보안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CCTV니까.
어디 뭐 반도체 생산 라인, 배 만드는 조선소 내부 다 찍어서 엔비디아 서버로 전송하라고 있다 얘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 이 종속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고객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가정에서도 당연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외국산이다 그러면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인데 그 회사 우리 믿을 만해 라고 하고 그 회사는 그럴 리 없어 뭐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고 이렇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로보 파운데이션 모델을 우리가 내재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로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로보 파운데이션 모델 내재화라는 게 아까 VLM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비주얼 뭐 랭귀지 모델인데 네. 우리나라가 LLM 뭐 물론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도 있습니다만 제미나이라든지 그 챗GPT에 많이 좀 열등한 것처럼 네네. 이것도 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거를 VLM을 내재화한다라는 건 시간과 돈 그렇죠. 엄청나게 들 거고. 하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LLM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5팀이 소버린 AI 하면서 5팀이 지금 경쟁하면서 네네네. 이제 곧 한 팀이 뭐 떨어지겠죠. 뭐 이렇게 서바이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대기업들과 유명한 스타트업들 5개 선별돼갖고 국가대표죠. 이거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LLM을 해야 그 다음 단계인 로보 파운데이션 모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LLM을 뭐 해서 뭐해? 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LLM을 만드는 게 시작이에요. 그거를 밟고 로우 파운데이션 모델로 피지컬 AI로 진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산업 현장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챗GPT 3.5부터 공개되고 그다음에 뭐 달리 그림 그리는 거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면서 이제 뭐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막 이렇게 생성형 많아진 것처럼 진화했죠. 우리도 그 진화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중이니까 응원을 해줘야지 저거 해서 뭐해 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가 절대 아니에요. 큰일 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우주 발사체, 로켓. 네. 우리 자체 로켓 없이 해외에다 실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스페이스X 거에다 태워서 돈 주고 보내는 게 더 용이할 수도 있고 경제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분들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두 다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맞죠. 우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맞죠. 로봇 기반 VLM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갈 길은 아직은 또 먼 게 또 현실이고. 네. 그렇지만 열정과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친 엔지니어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는 진짜 박수 쳐주고 지켜봐줘야 된다. 응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그 로봇은 모터 네. 덩어리라고 막 모터가 수십 개, 수백 개 있고 감속기도 많고 네, 네.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하는데 네, 네. 뭐 제슨 토르 다 좋고 뭐 엔비디아 크루트 다 좋습니다만 로봇마다 생김새 다르고 크기 다르고 카메라 위치 다르고 액추에이터 위치 다를 거 아니에요. 크기도 다르고 높낮이도 다르고. 그럼 엔비디아가 저 로봇 키가 몇이고 몸무게 몇이고 관절이 몇 개고 위치에 맞춰서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아니요. 딱 넣으면 알아서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건 로봇 회사가 자기 로봇에 맞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됩니다. 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줬다고 해서 그게 뭐 넣고 플레이 누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는 일종의 식자재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를 썰고 뭐 요리하고 데치고 뭐 해서. 요리하는 거는 요리사의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 회사들마다 로봇 회사들마다 그걸 받아서 자기 로봇에 맞게 고쳐야 돼요. 그 파인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각 로봇 회사로 가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좀 뿔뿔이 산계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같은 엔비디아 걸 쓰지만 달라요. 그래서 표준화가 여기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표준화요? 그래서 로봇을 얼마나 표준화시키느냐는 네. 그 표준화한 집단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을 거잖아요. 아하,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 로봇에는 적용되는데 저 로봇은 적용이 안 돼. 그러면 그 데이터의 쓰임은 반감되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모았는데 여기 이 로봇에도 쓰이고 저희 로봇에도 쓰일 수 있어. 그러면 그 데이터의 값어치는 더 올라가죠. 근데 그렇게 여러 군데의 데이터를 다 적용하려면 로봇들이 표준화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준화 이슈는 또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화에 대한 얘기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정치의 영역이에요. 약간. 표준화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테슬라 옵티머스 봇은 한 모델로 키 똑같고 몸무게 똑같고 피규어 AI도 마찬가지로 키 똑같고 몸무게 똑같고 이런 표준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그 정도면 좋겠지만 그 정도 아니더라도 예. 예, 관절의 순서, 관절의 각도, 붙어있는 각도 또는 그 링크의 길이에 어느 정도의 베리에이션을 정하는 것. 뭐 정강이 길이 뭐 팔꿈치에서 뭐 팔목까지의 길이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팔목으로 왔을 때 어떤 모터를 먼저 배치하고 어떤 방향의 모터를 먼저 하고 그다음 뭐 하고 이런 거를 좀 순서만이라도 잡아낸다면 데이터를 공유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다르잖아요. 로봇 업체마다. 그렇죠. 일종의 이런 거예요. 예전에 자동차가 처음 나올 때 1900년대 초에 예. 거기는 뭐 조그만 공장마다 다 뚝딱뚝딱뚝딱 해갖고 자동차를 만들어내던 시절. 네. 자동차 회사가 수백 개 막 이럴 때. 예. 그럴 때 자동차는 표준이 없었어요. 그냥 이 집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줘. 그렇죠. 뭐 마차를 이제 뭔가 가솔린기관 넣고 뭐 달리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표준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됐죠. 포드가 앞장을 섰고 네. 그러면서 얘는 어느 정도 뭔가 표준화가 되니까 부품 회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졌어요. 이 회사도 팔고 저 회사도 팔고 같은 부품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타이어만 하더라도 타이어 만들었는데 현대자동차에는 들어가는데 기아자동차에는 안 들어가.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 맞죠. 어느 정도 사이즈만 있어요. 표준은 딱 그렇죠. 만들어 놓고 뭐 255/R16 뭐 그렇죠. 이렇게 예. 해놓고 그 숫자만 맞추면 딱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를 로봇을 표준화를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약간 정치의 영역이라서 누가 더 규모를 키우느냐예요. 힘센 나라 힘센 기업이.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그거 한 붙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반도체도 그렇고 예전에 하다못해 비디오 테이프도 그렇고 그 표준화가 정말 중요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결국에는 소니가 먼저 만들어 놓은 거 뭐 안 되고 뭐 VHS 스타일의 그 비디오 테이프가 맞아요. 표준화되고 막 이랬던 것처럼 이것도 지금 딱 그 목전에 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직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되질 않아서 이 표준화 이슈까지 가진 않았어요. 진도가 가진 않았어요. 근데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될수록 표준화 이슈 불거질 겁니다. 그러면 그 표준화 할 수 있는 기업은 당장 엔비디아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만드는 기업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테슬라도 내가 AI도 내가 만드는데 우리 거에 커스터마이징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신경 쓰지 마 이럴 거고 엔비디아는 전 세계 수백 개의 기업들에게 이걸 공급을 하니까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네네네. 좀 빨리 하려면은 비슷하게 표준화합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엔비디아 주도로. 맞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규모를 키운다라는 거 이거 표준화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표준. 어떻게 풀어질지 참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생각도 나네요. 예전에 인텔이 CPU 만들 때 X86을 표준화하면서 386, 486, 586 이제 세대 진화했던 것처럼 그런 X86 기반처럼 그럼 나중에 다 엔비디아 인사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어깨에 다 엔비디아 경장 차고 있고. 근데 그 표준화가 소프트웨어 측면의 표준화가 하나가 있고 하드웨어 측면의 표준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하드웨어 반, AI 반이라서 근데 AI는 엔비디아가 좀 승기를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구글이 어떻게 나올지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은 또 어떻게 될지 안개 속이고 근데 하드웨어 표준화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쪽은 또 중국이 뭔가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로봇들을 막 찍어내고 있거든요. 대량 생산하고 있거든요. 진짜 중국이 이제 대량 생산하더라고요. 네, 근데 수요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거기는 안 팔려도 만들던데 그냥 막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모로 압도하려는 것이 뭔가 이 중국 내에서 표준을 이제 거기에서도 경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중국 내에서 이기면 그게 또 글로벌하게 이겨내는 이런 구도를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표준화해서 테슬라나 피규어 AI 외에는 다 우리 거 씁시다라고 통일해서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해서 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저쪽에서 잠시만요 이러면서 이제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에서 저희 걸 쓰시죠. 한재권 박사님 저희 걸 좀 써주십시오라고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전략이 이제 뭐 펼쳐질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LG X4원 있지 않습니까? LG 그것도 전자. 이제 LG의 X4원이라는 그 이것도 LLM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이제 뭐 VLM으로 가서 음. 피규어 AI로 이제 붙인다고는 하는데 네, 네. 이것도 또 가능성도 있는 얘기일 그런 테고. 거죠. 지금 뭐 영웅이 활거하는 시대라서 어떻게 이제 이합집산이 될지는 정말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다양한 생태계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 안에서 뭔가 주도하는 우성인자가 이제 남겨지겠죠. 네네네. 거기서 또 살아남아야 되는 거. 살아남아야 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 LLM, AI, VLM도 마찬가지고. 참 기술 저는 로봇만 잘 만들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눈치 게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전략. 살아남으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로봇이라는 녀석도 이제 AI가 학습에서 추론 영역으로 간 것처럼 네. 이제 추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냥 산업 로봇, 협동 로봇에 그칠 게 아니라 내 주인이 아침 7시마다 자꾸 일어나던데 지금 깨워드려야 되나? 일어나자마자 말 안 해도 커피 갖다 드려.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집안에서 일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영역까지 당연히 가야겠죠. 그게 궁극적인 모델. 네, 궁극적으로는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젠지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긴 한데 못 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냐의 문제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라는 솔루션이 나왔기 때문에 네. 못 가진 않아요. 근데 얼마나 얘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왜 이미 챗GPT나 제미나이도 추론을 하잖아요. 이미 내가 대화를 그 전에 했던 것들도 주요한 걸 기억을 하고 그쵸. 얘가 저 사람이 유튜버네? 라는 것도 이미 기억을 하고 있고 네. 40대 뭐 중반이네? 기억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네. 그럼 그대로 그걸 로봇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론의 영역이 로봇에서는 하나가 더 있는 게 행동 추론까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고의 추론은 이미 이제 된다라고 보고 사고를 했다고 해서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어서 뭘 할지 결정은 했어요. 거기까지는 돼요. 근데 그 결정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 가서 맥주를 한 캔을 끄집어 내오기까지 냉장고 가서 맥주를 끄집어내기까지는 이제 됐어요. 거기까지는. 그 명령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몇 걸음을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떤 손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이런 행동 자체도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론, 행동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고 이게 나타내는 게 텍스트냐 그림이냐 음성이냐 행동이냐지 그 내부 구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데이터다. 결국엔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느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가 어디에 고퀄리티의 데이터가 있는가 이게 결국에는 핵심 경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킨 배달 오면 우리 주인님은 맥주부터 찾던데 라고 해서 치킨 배달 받아놓고 바로 냉장고에서 맥주 꺼내고 이런 것처럼. 근데 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테슬라 FSD 되면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인간의 운전 스타일을 다 학습한 거라고 하잖아요. 이쯤 되면 이렇게 껴들던데?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까지 가는 거예요. 로봇도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현지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 미국 운전 스타일로 한국에서 운전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테슬라 자동차들이 데이터 수집 도구가 될 겁니다. 그 자체가 데이터 수집 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그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는 게 그게 힘이다. 그게 파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테슬라는 그걸 계속 다 이제 10년 가까이 해온 거고.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로봇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차량보다는. 차량 계속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고 보내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이 로봇을 현장에 까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만큼 일을 많이 한 걸수록 데이터를 많이 모았을 테니까. 아니 왜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미 생산 라인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그 기업이랑 제휴를 맺고 글래스 같은 거 VR 다 씌워준 다음에 본인이 하시는 일 지금부터 계속 다 녹화하자고 그런 학습하자고 안 됩니까? 그런 비즈니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일단 데이터를 모으는 거, 행동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에 대한 한계가 좀 있어요. 지금 인간이 움직이는 이 행동 모습을 어떻게 로봇용 데이터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활발한데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VR 기기를 잘 써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잘 써서 그게 인간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로봇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용하기가 되게 직관적이고 빠르고 정확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갖고는 부족하다예요. 왜냐하면 이미테이션 러닝이 그렇게 출발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모아갖고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더 많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더 고퀄이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을 거냐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제안한 방식은 뭐 영상 자체를 보고 그 영상을 로봇화시키는 트랜스포밍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EBS 보고 학습하고 네. 유튜브 보고 배우듯이 네. 그렇게 어떤 영상을 보고 로봇화시키는 것. 3인칭 관점을 1인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거 진짜 어렵다던데요. 어렵죠.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근데 그걸 제시하고 성공했다라는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자랑을 듣고는 다른 사람들도 아, 나도 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3인칭으로 봤었던 데이터를 로봇 1인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전환 방식이 활성화되면 예. 데이터의 양은 진짜 많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현장에 그냥 CCTV 하나 딱 넣어놓고 그 자체가 학습이 되고 네, 데이터를 모으는 수집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거의 뭐 전지전능하신 신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다 학습을 하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체가 지금 다 데이터가 돼갖고 싹싹싹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저희 A로봇도 그 기술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훨씬 더 빨리 학습할 수 있겠네요. 효율적으로. 네네네. 오, 진짜 무서운데요. 그래야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데이터 전쟁이니까. 공장 이제 옥상에서 보듯이 저기서 보면은 이제 A, B, C, D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네? 그거를 내가 마치 1인칭인 것처럼 학습을 하고. 네. 1인칭인 것처럼 학습을 하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어깨너머로 배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사수가 하는 거, 멘토가 하는 거 보고 사수.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도제식으로 쌍욕 먹어가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보고 배워. 그러면서 딱 졸지 말라고 그러겠어. 한번 딱 가르쳐주고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해야죠. 이제 붕 뜨죠. 이제. 뭐지? 뭐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막 상상하고 자기화 시켜가면서 봤던 장면을 자기가 똑같이 해내려고 흉내내면서 이런 과정을 이제 로봇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한 번만 말해준다. 막 이런 것처럼. 리바이벌은 없다. 뭐 이러면서. 이거 옛날에 코미디 유행어였는데 이거. 옛날에 저 심영래 씨 나올 때. 재밌습니다. 이게 또 로봇이 국가적인 헤게모니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지금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표준화 이야기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진영, 중국 진영도 있고 또 유럽 진영도 있지 않습니까? 유럽 진영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별로 이렇게 안 보여요. 자, 그럼 여기다 한국 진영을 넣읍시다. 한국은 유력합니다. 진짜. 발전 속도로 보면 어디가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달라요. 미국 쪽은 AI 쪽으로 좀 힘을 기울여서 발전을 하고 있고 중국은 로봇 하드웨어 쪽으로 힘을 기울여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반 AI 반인데 각각 중심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수렴 한 번은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될까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둘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틈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를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중국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는 거기에도 빈틈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산업 현장에 빨리 들어가서 어디가 좋은 공정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데이터를 먼저 쌓아놓는다. 이게 속도전이다. 그래서 이 속도에서 이겨낸다면 우리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비디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저희 A로봇에서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모였어요. 예. 이게 11월 달에 보여드린 데모인데 하나는 바퀴로 굴러가고 하나는 두 다리로 서 있는 로봇이고 이 작업은 어떠한 설비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의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데모긴 하지만 12배속입니다. 감안하고 봐주세요. 12배속? 네. 그래서 이 두 로봇은 AI로 움직이긴 하는데 서로 통신 안 해요. 예? 서로 통신을 안 하는데. 서로 통신 안 하는데 협업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각자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쪽이 좀 뭐 하고 있고. 제가 좀 갖다 주고 있고. 갖다 줬어? 내 CI 들어왔어? 나 그럼 이거 해야지. 아. 그리고 이 바퀴 달린 녀석은 컨베이어 벨트 끝에 뭐 들어왔어? 그럼 난 이제 갖다 줘야지. 선반에 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일 계획을 잘 해놓고 하나의 로봇의 태스크를 잘 학습시켜 놓으니까 서로 협업이 되는 걸 보고 있어요. 오. 그리고 어떠한 설비도 없죠. 보통 자동화 하려면 공장 자동화를 하려면 설비를 해야 돼요. 근데 동선 만들어 놓고 펜스 쳐놓고. 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설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 하는 공간에 사람이 했던 공간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비전과 음성을 기반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자동화를 저희가 좀 보여드렸어요. 이런 거다. 휴머노이드가 만든 자동화는 설비 투자 없이 바로 들어가는 이런 거다. 설비를 바꿀 필요 없이 공장 어떤 라인을 세팅을 바꿀 필요 없이 네네. 사람이 서 있던 자리, 네. 사람이 오가던 자리 그대로. 네. 그러니 자동화율이 얼마나 높아지겠느냐라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로자들 없어서 다들 난린데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하긴 좀 위험하고 뭐랄까 건강에 좀 해로운 이런 거일수록 우리 로봇들이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게 곧 데이터다. 핵심 데이터라고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 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감한 산업 기술을 또 보호해야 하고 사실은 이제 공정에 어떤 장비가 몇 번째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이것도 다 산업 기밀이라 하더라고요. 그 기밀이에요. 근데 거기에 엔비디아가 들어오거나 네. 테슬라가 들어오거나 유니트리 뭐 중국의 유비테크 들어오거나 이건 또 이제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대신에 팀 코리아를 꾸려서 같이 뭐 전략적 제휴를 하든 뭐 지분 투자를 하든 해서 팀 코리아로 갑시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럴 수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CES를 하잖아요. 네, 1월 달에 저희가 좀 재미있는 소식을 들려드리자면 한국의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들이 연합해서 전시 부스를 차립니다. 아, 연합으로 부스를? 네. 지금 하나하나 회사들이 하기엔 좀 뭔가 안 보이잖아요. 큰 CES라는 전시장에서. 그쵸. 네. 그래서 저 10개 회사가 뭉쳤어요. 그래서 크게 파빌리온을 하나 꾸렸습니다. 정부 산업부가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주체가 됐어요. 맞아요. 무슨 뭐 연합체 꾸렸죠, 참. K 휴머노이드 맥스 얼라이언스. 이름 좀 긴데. 예. 맥스 얼라이언스. 예전에 K 휴머노이드 연합 일대가 입에 착 붙었는데 그게 좀 진화됐어요. 회원사도 244개로 늘어났고 처음에 40개였는데 몇 개월에서 244개가 됐어요. 휴머노이드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생태계가 부품까지도? 네, 부품까지 다 하면은 그 다 필요해요. 어쨌든 244개 중에 대표 회사 10개가 선정이 돼서 그 10개 회사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연합한 전시를 꾸밀 겁니다.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이렇게 잘해를 미국에 선보이는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A로봇도 들어가고요. 네, 저희도 들어가고요. 또 예를 들면 알만한 회사들이 어디? 로보티즈 아시지 않을까요? 상장사. 네, 상장사니까.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예. 또 뭐 아시는 만한 회사들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요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취재 한번 와주세요. 누가 좀 저희 좀 CES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찍어볼까요? 그래 주세요. 근데 저는 전시 부스에서 열심히 저희 로봇 이제 홍보하고 홍보해야죠. 비즈니스 해야 되는 거. 나중에 또 누가 찍어오겠죠? 네, 그럴까요? CES 가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난 25년 8월 초에 저희가 중국 로봇 박람회 갔을 때 현장에서 네네, 만났죠. 예, 박사님을 뵀었죠. 거기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제일 부러운 게 중국의 그 밸류체인이라고. 맞아요.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모든 생태가 다 갖춰져 있다라고. 네. 중국은 그럼 어디까지 온 겁니까?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요? 네. 뭐 중국 내에서 다 하죠. 근데 뭐 반도체 정도가 좀 약하고 반도체 좋은 반도체 쓰는 게 좀 약하고 엔비디아 거를 마음대로 막 못 쓰니까 그 이외에는 뭐 잘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생태계가 있어요. 그때 제가 8월 달에 너무 부럽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가 저희 K 휴머노이드 연합이 결성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거든요. 아하. 그리고 나서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또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그 사이에 생태계가 정말 강건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있었는데 잘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생태계를 정말 강하게 조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있다라는 걸 이번에 CES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만큼 그렇게 규모가 크고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집단들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특징이죠. 작지만 강한
이런 게 우리의 특징이잖아요. 네네네. 뭐 부품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국보다 크지 않다고 해서 뭐 아이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아니다.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일단은 다른 나라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린 있어요. 그리고 저걸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키워서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게 2025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옛날 그 제조업 쪽에 계시던 이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거 없다. 구로공구상가 한번 갔다 오고 청계천 상가 한번 갔다 오면 탱크도 나와요. 부품 다 구한다. 네. 탱크도 만든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로봇 쪽에도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너무나 잘하고 로봇 이제 감속기도 우리나라 이제 잘하고 있고 로봇 손 하는 회사도 나왔고 네. 거의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MPU 추론형 반도체. 아하. 그거 잘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말은 하고 싶은데 말해도 되나요? 뭐, 많죠, 뭐 리벨리온, 리벨리온, 예. 뭐 디벡스, 퓨리오사, 퓨리오사, 네네네. 이런 회사들 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로봇으로 넘어와 주세요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MPU가 쓰일 거거든요. 로봇은. 개별 로봇에. 네. 지금 저희가 엔비디아 제슨 시리즈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우리나라의 MPU가 대체가 된다면 추론형 반도체들이 들어간다면 이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다 집중하고 계세요. 네, 오늘 거기에 지금 막 화랑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하는데도 바쁘실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쪽으로 넘어오실 거다. 넘어오셔야 된다. 이쪽도 하셔야 된다. 아하. 라는 얘기를 좀 만나뵈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인텔의 CPU가 PC 시대 다 잡아먹었고 퀄컴의 AP가 네. 스마트폰 다 잡아먹은 것처럼 네네네. 어떻게 보면 로봇용 MPU만 잘해도 이 시장 또 많이 장악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종속에서 벗어나는 게 또 하나가 생기는 거죠. 인텔, 퀄컴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사실 삼성도 뭐 그 엑시노스 이런 거 잘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퀄컴 거 없이는 또 안 되고. 그렇죠. 로봇 시대에도 로봇에 들어가는 CPU, AP처럼 MPU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있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쪽도 그러면 이제 피규어 AI라는 시장을 또 보기는 할 거 아니에요. 보겠죠. MPU 기업들도. 보겠죠. 휴머노이드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으니까. 아까 그리고 대량 생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밸류 체인이 있으면 뭐 부품도 있고 다 좋아요. 결국 이제 시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싼 값에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데 네. 그 얼마 전에 조작 아니냐, 영상 합성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 정도로 중국은 대량 생산을 막 해내더라고요. 네. 그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유심히 봤습니다. 몇 대가 움직이나. 아 실제로 움직이는 거 몇 대인가? 네. 한 30대인 것 같아요. 뭐 안 움직이는 배경이 많았어요. 안 그게 움직이는 어디였죠? 로봇. 에지봇인가 어디더라? 네. 유비텍. 유비텍이었나요? 그리고 안 움직이는 로봇들이 많아요. 서 있는 로봇들이 되게 많았고 동시에 움직이는 거는 30대 이하였어요. 어느 편집 컷에서도. 그런 걸 보고 아 진짜 비디오 잘 만든다 라는 생각을 했죠. 다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막 군단이 움직이는 느낌이 맞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동시에 제어한다는 게 동시에 똑같이 제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로봇들을 만들어내는 생산력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일단은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요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 많은 로봇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른다라는 거.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일단 지르고 본다. 합니다. 중국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엔 그 로봇들이 어디에서 쓰이냐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쓰였을 때 정말 부가가치가 값어치가 있는 건가? ROI가 나오는가? 인건비를 들이는 것보다 로봇을 들이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사장님들께서 하시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이 일을 잘하는 것은 다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 과연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오는가? 결국에는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보여지는 거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정말 제 마음을 지금 굳건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거에 기죽지 말고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갈 길 가야 됩니다.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의미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ROI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걸 갖고 사업을 했을 때 BEP가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것. 수익성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것. 이거를 해내는 곳이 살아남을 거다. 결국 본질은 그거다.
자영업하시는 사장님이 서빙 로봇 한 대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그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도 많이 낮출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 쿠팡 물류센터에 네. AMR, 뭐 AGV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 네. 이렇게 운반하는 운송 로봇들. 네. 그걸 공급하려던 회사도 쿠팡이 중국 기업 가격에 맞춰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도저히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그럼 또 쿠팡 같은 기업도 중국 거 그냥 사서 쓴 듯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공장에 들어가는 것도 막 가격으로 따지면 경쟁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너무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가격을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낮췄을까를 파고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없었을까? 있죠. 그러면 전기차도 그랬듯이. 네, 그럼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을까? 네.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원가 분석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우리보다 그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만큼 싸게 만들 수 있는 구조인데. 원가 구조만 놓고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말이 돼. 중국은 항상 싸라는 그 고정관념에 지금 다들 이거는 진리야 라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BOM 보고 하나씩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닌데 우리가 더 싸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 걔네들이 더 싼 이유는 보조금을 어떻게 쓰는가 이거 봐야 된다. 그 보조금을 아주 영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부품 회사에다가 주는 것 로봇 부품 회사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부품 가격을 낮추면 로봇 가격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네. 뭐 이런 2단계 안 보이는 전략을 쓴다든가 또는 로봇을 몇 대 팔면 그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해준다든가 직접적인 보조금이 아닌 간접적인 보조금으로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 가격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부품 하나하나 따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조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무 나이브한 거다. 쟤네들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이래놓고 이 경쟁에서 얘기해라? 이거는 또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WTO 얘기를 해요. WTO 제소당하는 거 아니야? 뭐 미국도 신경 안 쓰고 중국도 신경 안 쓰죠. 네. 우리나라만 신경 쓰고. 너무 순진하게 정면 대응을 하면은 우리만 지는 거 아닌가? 그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그 무지막지한 보조금으로 산업을 확 그냥 부흥을 시켜놨고 중국은 네. 과잉 생산이 되든 말든 뭐 한 전기차 만드는 업체도 500개가 넘었다가 나중에 공급 과잉 되니까 막 시장에서 막 쓰러져 나가는데 그러면서 또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막 놔두고 그렇죠. 강자가 살아남게 하고. 강자가 그걸 다 흡수하죠. 그런데 그런 보조금을 어떻게 현명히 쓸 것인가는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역할일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데 언제나 핵심이었습니다. 첨단 산업이 인류 역사상 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전무하거든요. 심지어 미국마저도. 네, 미국이 제일 심해요. 그래서 첨단 산업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현 정부는 AI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죠. 그런 건 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AI가 피지컬 AI로 넘어오면 로봇하고 엮일 수밖에 없을 거다. 다음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뒤처지면 안 되는 게 사실 그 시장 선점 효과라는 게 크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 때도 그랬고 전기차 시장도 좀 그러한 거고 물론 이제 그거는 자율주행하고 엮이면서 로봇 시장도 선점하는 기업이 되게 뭔가 시장을 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독과점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 있죠. 뭐 어떤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괜찮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의 경쟁도 많이 일어날수록 더 좋은 거고요. 저희 A로봇과 경쟁하는 회사들이 많을수록 저희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회사들을 육성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반대로 나쁜 회사들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기 보조금만 빨아먹는. 네. 그런 뭔가 좀 현명한 눈을 가진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 정책을 우리가 실패한 적이 꽤 있어요. 서빙 로봇 하면서 실패했어요. 서빙 로봇을 하는데 중국 로봇에 보조금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정해야 되니까 모든 로봇에 똑같은 보조금을 준 거죠. 왜 그 전기 버스도 중국산에 이제 보조금 들어가는 것처럼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뼈아픈 교훈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서빙 로봇 시장 다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서빙 로봇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안 받았을까? 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은 거예요. 중국 로봇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된 거죠. 중국의 보조금 받아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한국의 보조금 받아서 판매하고. 네. 그거 우리 실패한 보조금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거 눈치 많이 보잖아요. 막 많이 공정해야 보죠. 된다. WTO에 제소당하면 어떡하냐. 많이 보죠. 근데 쟤들은 안 보잖아요, 눈치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공정해서는 공정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막 무시해요? 무시하고 한국 사람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쟤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막 숨기죠. 우리 중국에서는 우리가 언제 보조금 먼저 줬어. 말하지 마.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잖아요. 테슬라를 어떻게 보면 본보기 삼아서 국내 AS 센터가 몇 개 이상 있어야 되고 부품 공급망을 전산으로 처리해야만 전기차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현명하게 가야죠. 로봇도. 뭔가 제한 조건을 거는 그런 현명한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 제한 조건을 걸면서 하는 게 그 스마트폰 들어올 때, 갤럭시 만들어낼 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낸 게 2007년이었죠. 처음에 아이폰 딱 선전했을 때가 2007년이란 말이에요. 갤럭시는 2010년에 나왔어요. 그 갭을 버텼어요. 막았어요. 그건 이제 성공한 정책으로 봅니다. 근데 그게 거의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통했어도 지금은 뭐 얼마 전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테슬라 FSD 막 억지로 막을 수도 없고 소비자들은 막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또 그때랑은 다르잖아요. 네. 소비자의 정보 판단 능력도 다르고. 전략은 다르겠죠. 전략은 달라져야 되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기본은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건 무엇이냐. 방법은 시대마다 다 다른 거고. 그런데 기업들의 역할도 또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오는 물건 대비 우리나라에 나오는 물건이 너무 형편없으면 그거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그렇죠. 안 좋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든다라는 가정하에 외국 외산보다 완전 뛰어나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거 뭐 괜찮네 정도의 평가는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기본이고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더 커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는 것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고 이게 팀 코리아가 하는 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고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해냈을 때 겨우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렵다는 거죠, 진짜. 아까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걸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렇게 또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이니까.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금메달 따는 거 보세요. 그래서 지금 AI도 세계 3강. 뭐 로봇도 사실은 또 그렇게 가면 좋은 건데 아까 시장 선점 효과도 여쭤봤습니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부터 iOS, 애플 아이폰 쓰던 사람들은 PC를 쓸 때도 맥OS 쓰게 되고 막 이렇게 종속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벗어나기 힘들고. 맞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떨까?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원X의 네오 같은 게 내년부터 배송이 돼서 온다면 이거 쓰다가 피규어 AI로 넘어갔다가 갈아타기 힘들어요. 갈아타기 힘들까요? 뭐 테슬라 옵티머스 뭐 썼다가 힘들어요. 갈아타기. 왜냐하면 데이터가 축적됐거든요. 그 로봇 안에 축적된 데이터가 소중하거든요. 그게 그냥 하루하루 산 게 아니에요. 하루의 데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축적된 데이터는 다른 회사 로봇으로 옮겨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가 표준화가 돼갖고 뭔가 데이터의 이동이 자유로운 법 제도가 있다면 모를까. 그 핸드폰 번호 이동처럼. 네. 근데 이 애플의 iOS에서 돌아가는 이 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에다 옮겨라? 아유, 그건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집안 환경만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캔해서 매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옵티머스 봇이 딱 들어와서 매핑을 해서 저기 냉장고, 여기 세탁기, 여기 수도꼭지 그런 건 쉽죠. 빼오는 거랑 그런 거 쉽죠. 그런 거 쉬워요. 근데 그렇게 교체해서 저는 이제 쓸 수 있지 않을까? 로봇 청소기 교체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이요? 네. 인간과 쌓은 추억들. 그 뭐 바이 센티니얼맨 이런 그런 것처럼요. 몇 년 전에 뭐 했다 뭐 이런 거. 로봇이 그 기억을 하죠. 제미나이 챗GPT가 기억하듯이 나의 질문을 기억하듯이요. 네. 야, 근데 그 내가 접대 뭐였더라? 그거요? 그거 했던 그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착하면 착. 또 기억 못 하신다. 이러기. 그게 데이터라고요. 그게 옮겨지지는
옮겨지기는 쉽지 않죠. 추억이 넘어가긴 쉽지 않죠. 오, 완전 그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네요. 왜 그 로빈 윌리엄스가 바이센티니얼맨에서 로봇으로 연기를 했는데 그 로봇의 꿈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수십 년간 모신 주인이 돌아가실 때 본인도 같이 눈 감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뭐 데이터를 삭제하면 종료되는 거죠. 진짜 나중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요즘에 보면 막 표정 짓는 로봇, 막 피부, 모발 이런 거 다 만들어내는데 그런 시대가 오긴 오겠죠. 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쪽으로는 좀 제 철학하고 방향이 안 맞아서 저는 로봇은 좀 로봇다워야 맛이다라는 사람이고 또 어떤 부류는 로봇을 정말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부류가 있긴 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로봇은 좀 로봇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와, 이게 진짜 현실 가까이 왔습니다. 로봇의 시대가. 그리고 또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시장을 또 외산 로봇에 빼앗기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기존의 다른 하드웨어들을 통해서 이제 봤듯이 그게 또 AI랑 결합한 로봇이라면 더 열심히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2026년은 POC 전쟁일 거예요. POC가 뭐야? Proof of Concept. 그러니까 자신의 로봇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 나 이것도 할 줄 알아. 저것도 할 줄 알아. 라고 POC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로봇이 무엇을 했다라는 리포트들의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5년에 AI 모델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계속 보여줬듯이 이제는 로봇이요.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네.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2026년도 뭔가 눈 깜짝할 사이에 눈부시게 지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A로봇 앨리스 많이 찾아주세요. 지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 CES 그것도 나중에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이자 A로봇의 CTO인 한재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